그게 궁금해요. 우리나라 네, 방산 그러니까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방산 수준이 어디냐? 예. 자, 일단 미국이 제일 꼭대기 있습니다. 예. 미국이 제일 꼭대기 있고 그다음에 성능으로 봤을 때는 네. 유럽이 이제 한 요게 살짝 떨어져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유럽보다 살짝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이쯤에 있는데 어떤 일부는 살짝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가 막 섞여요. 네. 섞이는데 자 우리는 원래 어디냐 하면 거의 여기였죠. 그렇죠 예전에. 네.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네. 거의 유럽하고 맞먹기 시작했어요. 그 근데 정도로? 물론 네. 기술이 부족한 게 있어요. 네. 스스로 기술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냐. 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여러분 1분당 한 56억 정도 거금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느 분야일까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다름 아닌 방산 쪽입니다. 이 무기의 사용 비용이 최근 들어서 분당 5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뭐 아프간도 지금 내란이 있고요. 이라크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소한 전쟁들에 사용되고 있는 군비가 분당 56억.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조 6천억에서 8천억 정도라고 하면 1년 정도 비용으로 치면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리나라도 방산업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BBB 그러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B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방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방산 수출이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났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방산 분야의 산업 수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사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1분당 56억 정도 이렇게 나간다 그랬는데 예. 진짜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쌉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요. 싸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요. 세계 군비의 한 절반 이상을 미국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 미국이 한 분당 한 20억 이상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는 군비는 미국의 20분의 1 정도예요. 네. 그럼 우리는 한 1억 정도 쓰는 건데 네. 자, 비행기 몇 대씩 막 떠다니고 그다음에 수많은 50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네요. 비싼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미국 함대만 하더라도 2함대부터 해서 예. 7함대까지 있으니까.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냉전 체제가 끝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국가다 또는 뭐 제국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글로벌 질서 유지에 미국이 이토록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또 세계 분쟁 지역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미국 입장에서 좀 부당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국제 질서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은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공공재를요 보통 어떻습니까? 공공재에 돈을 쓰고 싶어 할까요? 안 쓰고 싶어 안 하겠죠. 쓰고 싶어 하죠. 예, 뭐 산소가 있으니까 뭐 마시면 그만이고. 대부분 국가들이 안 쓰고 싶어 합니다. 네. 결국은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함으로써 네. 이득을 가장 많이 가져간다. 혹은 질서 유지를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끌고 가야 되는 국가가 돈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 우리 국제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결국은 5.1달러 에 의해서 네. 이 모든 사슬이 돌아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뭐 세계화라든가 네네. 아니면 기타 뭐 이런 어떤 자유무역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현재 국제 질서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이 지금 성장을 해온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질서에서 어찌 보면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속내가 되게 복잡할 겁니다. 이거를 내가 돈을 들여서 국제 질서를 하드 캐리하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걸 내려놔야 돼? 네. 바로 그러한 어떤 고민들이요.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고민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네. 자, 앞에 오바마
때는 정말 막 숭고한 이상을 내세우고 막 거의 모든 것을 막 던져놓고 뭐 심지어는 중국이 그렇게 국제질서 난리를 치는데도 아니야 쟤들 내비두면은 결국 민주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질서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심지어 위선적이다 미국인이 싶을 정도로 느끼는 상황이 오다가 네. 이제 뭐 어떤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중국이 난리치는 걸 보면서 예.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그런 거죠. 야 동맹국 다 필요 없고 돈 내놔. 자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걸 다 하드캐리할 이유가 없어. 아메리카 퍼스트.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국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 공공재를 결국 끌고 와서 현재 질서를 만든 미국이 이거를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놓을 거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되려 지금 뭐 중국 많은 분들이 뭐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장기적인 역량이라든가 어떤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편익과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된 건 아니겠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질서를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이 질서에서 모든 걸 다 뽑아 먹을 대로 다 뽑아가면서 이익은 다 보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대표적인 존재 중국. 자 이런 나라들 이거 어떡할 거냐. 이 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아? 아니면 판을 깨야 돼? 아마 이제 이런 고민들을 미국이 꽤 오래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일단은 중국을 좀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나. 사실은 저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은 그 부분에 있지 않나 봅니다. 말씀처럼 미중 패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가치 사슬과 공급 사슬의 질서, 예. 표준화, 룰 세팅을 다 해왔는데 예.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경제 규모 면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예. WTO 체제 안에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질서의 혼란이 예. 어떻게 보면 프리라이더, 그냥 예. 무임승차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따먹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근데 막상 전쟁은 미중 간에 일어나지 않고 이 둘 간에는 그냥 치고받고 뭐 신소리만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인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엉뚱한 곳에서 뻥 터지는데 예.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돼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이거 약간 좀 큰 담론인데 네. 사실은 러시아는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밀려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되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존재 옆에 서서 네.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훨씬 더 클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러시아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러시아의 역사와 전략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제 러시아 있는 그쪽 지역 자체가 사실 어떠냐면 이 러시아의 막 그 넓은 이 중앙 지역은요. 네. 사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가기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 공국 중에 하나였던 게 모스크바 공국이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해서 대공국이 되고 러시아 제국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경험은 뭐냐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밀린다. 땅이. 최대한 밀고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시베리아까지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계속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전부터 걸림돌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걸리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아주 걸리죠. 네.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러한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베스팔렌 체제 당시에 네. 초기 유럽이 생겨나고 이제 네. 그 초기 유럽의 근대 국제 질서가 동맹체제. 생겨나고 이제 그때 시절 이전으로까지 거의 돌아가려는 그런 행동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침략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혹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우크라이나의 지금 주권 자체는 사실 러시아가 무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주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베스팔렌 체제에서 이미 나와가지고 해서 그때부터 근대 국가의 기본이란 거예요.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밀고 들어오는 이런 러시아의 행동들 이것이 무슨 뭐 나토의 동진이다. 뭐 그거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대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달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뭐 혹은 이제 그때 전쟁이 있었던 조지아 네. 이런 국가들한테 유럽이 야 니들 우리 나토로 넘어와라 그랬을까요? 그 국가들이 이게 냉전 시절 내내 소련 밑에 가지고 그냥 착취만 당하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진저리가 나는 겁니다. 네. 진저리라서 난 더 이상 너희들 경제 블록이 아니라 유럽 블록에 붙겠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 더 하죠. 그렇죠. 네. 사실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독일하고
러시아에. 예. 당연하죠. 2차 세계대전 자체가 39년에 독소 비밀협정 맺어가지고 불가침 조약 맺어가지고 네. 해서 반을 갈라 먹으면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후에 냉전 시대도 내내 뭐 심지어 폴란드를 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제 폴란드 사람들 어땠냐면 아주 이 소련을 압제자라고 느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네. 노동조합 하던 바웬샤가 네. 네? 대통령까지 했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하면서 소련하고 일을 박박 가면서 반소항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요 러시아 스스로가 만든 틀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뭐 기름 좀 나고 뭐하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돈을 좀 벌면서 다시 힘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네. 이 뭐라고 그럴까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정치 체제가 워낙 낙후하다 보니까 중국처럼 네. 결국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면 못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네. 결국은 이런 대외 침략적인 정책으로 변화한 것 아니겠냐. 예. 러시아가 하는 걸 보면 미국의 스트라이크 부대를 약간 좀 뻔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대전투로는 불가능하다. 예.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나토에서 교육을 시키고 미국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미국식 표준화된 무기 체계가 상당히 효율성을 보였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영국 무기, 독일 무기, 프랑스 무기, 미국 무기가 있는데 이건 다 비싸고 예. 얘들이 걔들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한국 쪽을 보고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에 대해서 폴란드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독일의 어떤 탱크를 대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라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대체. 예. 무기로서의 우리나라의 방산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맥락은 맞아요. 바라보신 맥락은 맞는데 이제 이런 거죠. 유럽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방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궁금해요. 우리나라 방산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방산 수준이 어디냐? 예. 자 일단 미국이 제일 꼭대기 있습니다. 예. 미국이 제일 꼭대기 있고 그 다음에 성능으로 봤을 때는 네. 유럽이 이제 한 요게 살짝 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가 유럽보다 살짝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이쯤에 있는데 어떤 일부는 살짝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가 막 섞여요. 네. 섞이는데 자 우리는 원래 어디냐 하면 거의 여기였죠. 그렇죠 예전에. 네. 근데 슬슬 올라와서 2000년대 이제 2020년 정도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네. 거의 유럽하고 맞먹기 시작했어요. 그 근데 정도로? 물론 네. 기술이 부족한 게 있어요. 네. 스스로 기술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냐? 네. 사실 이제 미국서 무기 사오고 유럽서 무기 사오고 또 큰 게 러시아서 무기를 사와서. 네.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 우리가 차관 줬잖아요. 30억 달러. 네, 줬죠. 그때 그렇죠. 가져온 게 탱크하고 헬리콥터하고 그렇죠. 그런 거였죠. 단순히 탱크하고 헬리콥터 무기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기술들도 우리가 일부 좀 저거 했습니다. 근데 네. 무기 가져오는 것도 원래 러시아 애들 되게 웃긴 게 해외에 팔 때는 무조건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을 팔아요. 네. 네. 뭐 우방국이 뭐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운그레이드해서 파는데 우리가 그때 되게 운이 좋아서 거의 일선 부대에서 쓰는 그렇죠. 최첨단 거를 그냥 다 가져온 거예요. 91년도 구소련이 붕괴될 시점이니까. 붕괴될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되게 하여튼 우리가 나름 이제 그게 뭐 하여튼 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음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노력을 잘해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이제 음지는 어딘지 말씀 안 하시겠지만 못 드리고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가져왔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무 탄도탄 미사일이라든가 현무 2 예.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천궁 이런 거 같은 것들 사실은 러시아 기술 우리가 활용을 한 겁니다. 뭐 그렇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러시아 쪽도 우리한테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꽤 많은.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전차나 장갑차를 K21 장갑차 같은 거 우리가 BMP3라고 하는 소련제 장갑차를 갖다가 놓고 이제 러시아제 장갑차를 운용해 보면서 요런 장점이 있네.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미제 쓰던 장점 이런 걸 그렇죠. 섭렵해서 나온 거고 네. K2도 마찬가지로 야 러시아나 이거 얘들은 또 뭐의 장점과 약점이 있을까. 나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꽤 많은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하이브리드로 우리는 쭉쭉쭉 빨아들이면서 자 기본적으로
서구 나토 표준의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러시아 기술까지 끌고 들어와서 쭉쭉쭉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쌓이다 보니까 쫙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대체제를 하려는 순간 우리 시장 그냥 사라집니다. 네, 왜 그렇죠? 미국이 내비두질 않습니다. 내비두질 않는다. 네. 아.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나 이걸 잘 활용하면서 그거 괜히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요. 보완적 의미를 가져야지 대체하겠다 그러면 경쟁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경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막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네. 주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KF-21이라고 해서 왜 우리 무슨 스텔스기 그죠. 보라고 하는데 예, 4.5세대 4.5세대. 야 근데 왜 4.5세대야? 예, 5세대도 아니고. 5세대도 아니고 우리 5세대 만들 수 있어요. 5세대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죠. 5세대로 해가지고서 만약에 시장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하면 로켓하고 그냥 더글라스한테 완전히 미국하고 이제 척지는 거다. 척지는 게 아니라 개발조차도 못했을 개발, 거예요. 그렇죠. 기술에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 잘 활용해가면서 간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네. 무기 체계는요. 죄송하지만은 절대로 의사 결정 과정이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떤 정치적인 겁니까? 기본적으로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무기를 판다는 건요. 예. 그 나라를 신뢰하니까 파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무기를 팔 만큼 친한 거예요. 돈이 돼서도 물론 맞지만 그것도 예.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으니까 판다. 그렇죠. 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적국을 안 넘어가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막 K2 전차 팔았는데 폴란드가 이걸 북한한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팔 때는요. EUC란 걸 받아요. 예. 엔드 유저 서티피킷. 예. 내가 최종 사용자다. 그다음에 어디 누구한테 안 넘긴다. 그거 없으면 절대 안 줍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제3국한테 넘겨야 된다라고 할 때도 네. 협의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렇군요. 예, EUC라는 게 있군요. 예, 그래서 몰랐던 내용이네요. 이게 없으면은 아예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EUC 허가가 안 나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나라 간에 얼만큼 친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믿을 수 있냐.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자꾸 저는 방산하면서 뭐 우리가 뛰어나서 물건을 싸게 해서 무슨 한강이기 이거 아닙니다. 아, 그런 국뽕 맞지 말자. 예, 그런 국뽕으로 접근하면은 큰일 난다. 실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지금 폴란드 우리가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 미국이 일단 너무 바빠요. 미국이 막 지금 막 전차 막 주문 밀려 있고 네. 그다음에 일단 포신포병 미국이 안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포로 쏘는 K9 같은 네. 안 만들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원래 그럼 이게 어차피 돈이 나토 지원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네. 당연히 유럽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유럽에서 탱크하고 포하고 제일 많이 잘 파는 게 독일인데, 네. 자 말씀드렸죠. 신뢰가 폴란드, 독일을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막 러시아 위협 있으니까 막 가가지고 가서 막 고개 소아리고 가서 막 받아오는데 또 독일 애들이 또 미적미적하면서 제때 안 보낸단 말이에요. 납품 그다음에 늦어진다 납품 늦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유럽이요.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산업체들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왜냐? 유럽 군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평화배당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평화배당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군대 절반 이상 줄이고 예. 뭐 심지어 막 징병제 하던 국가 막 모병제로 바꾸고 체제 자체가 예. 아니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군대가 확 줄어들면서 그럼 뭐냐 방산회사들을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막 계속 인수합병 하면서 막 축소하다 보니까 네. 생산 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왜냐면 너무 좋은 기회가 자기네 그동안 떠안고 있던 악성 소련제, 러시아제 장비들 우크라이나로 확 지원해주고 네. 그러면 어차피 다 지원 예산 받아가지고 새 거로 살 수 있는데 야 근데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새 거 받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에 하면 야 우리 저 레오파르드 2 전차 좀 사야겠는데 우리 한 300대 아니 한 우리 1000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야 빨리 너 몇 개 보낼 수 있어. 아 우리 지금 시작하면은 100대? 아니 한 5년 내에 50대 줄 수 있어. 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반대로 예.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도 같은 K2 전차하고 이제 그 레오파르드 전차가 이제 붙었어요. 네.
자, 성능으로 보면요. 네. 가성비. 성능 자체도 레오파르드에 뒤처지지 않고 예. 일단 가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거의 절반가 60% 70% 이 정도인데 당연히 야, 우리 K2 살래 소리가 나와요. 네. K2 전차 살래라고 노르웨이는 군 평가단은 K2가 좋다고 점을 찍었는데 네. 합참의장 딱 정지하고 야 스톱. 예, 그렇죠. 잠깐 스톱. 야 이거 아니야. 우리 독일제 살 거야. 왜? 지금 노르웨이가요. 네. 노르웨이가 주수 입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북해 유전 막 하면서 그렇죠. 이제 가스도 팔고 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 지금 대박 났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는 바람에 자 이제 유럽 쪽으로 잔뜩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박박박 긁어 모으고 있는데 자 자기 그 에너지를 저렇게 많이 사가는 독일제 거를 놔두고 한국제를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크업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조금 뭐 해가지고 해서 뭐 좀 팔리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잘났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 노르웨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예. 핀란드도 우리나라 자주포를 샀죠. 예. 샀죠. 그다음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우리 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일단은 이제 자주포를 샀고 K9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드백이라고 그래서 아예 우리 K21이라는 이제 장갑차를 호주군 사양에 맞춰서 이제 레드백을 만들었는데 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레드백을 한 400여 대 이상을 호주군이 사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게 얼마 전에 계획이 되면서 한 100대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뉴스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아직 기자님들이 못 체크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업 대수 방향을 전략으로 이제 내놓은 건데 네. 그 전략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 정책 적용은 안 됐지만 그 전략서 방향에 따르면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호재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방산 같은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되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이 국내 소비에 준하는 수준의 규모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자꾸, 야, 너 무슨 방산 쪽 얘기하면서 나와서 초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야, 미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나야 되는 나라예요. 왜? 엄청난 방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복합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야 그 나라가 돈을 벌어.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그럼 미국의 넘버원이 럭키드 마틴이라는 보잉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잉은 민항기 분야도 있으니까 제껴놓고 락히드 마틴 한번 볼게요. 락히드 마틴의 매출이요. 구글 매출에 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려나? 별로 그렇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방산도요. 지금 수출해가지고 해서 무슨 뭐 몇 조 했다 10조 넣었다 뭐 어쨌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체 수출 생각하면은요.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뭐 아니 진짜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다른 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수 효과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 방산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착각으로 접근했다가는 대부분 정권들이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되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고 되려 이제 우리가 이 방산을 왜 이제 중요시하고 해야 되냐 하면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방산은요. 일반 산업들하고 다르게 쓰는 부품들이 극한을 추구합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 나사를 하나를 박는다. 자동차에 들어간 나사를 박는다. 뭐 얘 나사 강도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거 10만 제대로 가면 훌륭한 차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이거 대단하네. 근데 10짜리 강도의 나사를 탱크에 박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10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100짜리 나사는 산업 다른 분야에 쓰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도 잘 안 하고 잘 없어요. 근데 이 100짜리 나사를 만들어가지고 강도 100짜리 크기도 별 차이 안 나는 걸 만든다? 이건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수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나라의 공업 기술력, 과학 기술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총알을 그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나라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산업 능력과 이게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함부로 침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 그다음에 그런 강력한 무기 체계가 그것도 일종의 우리 외교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기 좀 사자. 그래? 그럼 너 나하고 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접근의 수단으로 가야지 이걸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은요. 답 안 나옵니다.
우리 양욱 박사가 해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산산업 그래서 최근에 자주포다, 탱크다 많이 수출을 하고 포탄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의 갑작스러운 수출 증가가 마치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 경제,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신뢰관계, 그리고 하나의 방산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극한의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실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로호의 우주 항공 기지도 만들고 또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빅데이터를 소위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우리 스스로가 채집하고 우리 스스로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우리의 방위산업이 이 극한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해요. 제가 늘상 이제 뭐 회의 들어가거나 할 때 제가 맨날 가서 깽판을 치는 게 아니 그렇게 많이 개발해놓고 뭐하면 데이터가 잔뜩 쌓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데이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냐. 분명히 굉장히 수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를 중앙집권적으로 잘 모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서 국방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생기게 다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소위 빅크라우드를 잘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점차 바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국가 수뇌부 그다음에 각 회사의 그 리더십들에서 경영 리더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야예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사의 그 대표는 대통령하고 바로 통화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전화해서 돈 주세요. 왜 돈 준다 그러면 돈 안 줍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나사와 같은 카사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다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앞서 나간 거예요. 약간 와전이 된 게 그러니까 나사가 한때 최대 엄청난 그 뭐라고 그럴까 국가적 지원을 다 받으면서 끌고 나갔죠. 그렇죠? 그건 냉전 맥락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원래 나사가 등장한 거는요. 이게 사실 우주 개발도 우주 개발인데 사실 그 우주 개발이 되면서 동시에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ICBM 개발입니다. 결국 ICBM 경쟁에서 그러니까 스푸트닉 발사 성공의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나사가 나온 건데 스푸트닉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은요. 인공위성이 처음 떴다는 게 아니라 발사체를 우주로 올려서 다시 내려보는 게 ICBM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사가 중요하지 않고 우주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우주 개발은 상당 부분 꾸밈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국가의 리소스가 특히 냉전 시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했는데 자 되려보세요. 지금 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사보다 스페이스X가 훨씬 더 잘 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국가가 우주나 이게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런 정도 단계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나사를 통해서 익스트라로 돼서 가는 그런 노력들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되려 이거를 민간 쪽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민간의 수많은 기업들이 또 우주를 선점하고 자원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델을 설정할 때는 그런 어떤 그 앞뒤의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 올립니다. 아주 그 중요하신 말씀인데 이제 국가가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공공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재의 개념 중에서 민간 기업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 군에서 생각지도 못한 다른 내용을 창출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자 일단은요 현재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거 얘기했다 또 어디서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자 이제는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태까지의 방산업체들 모습은 뭐냐 하면은요 야 뭐 예선 나오는 거 이상 우리 하지 말자. 그거 이상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 더 투자할 필요 왜냐하면 팔 데도 없는데. 팔 데도 없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게 되게 심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우리 이거 좀 개선해서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야 괜히 그거 개선해가지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면 전체 가격만 떨어지고 나중에 이 뭐냐 와서
방사청에서 와가지고 부품값 하나까지 계산하면서 노력했으니까 너 이거 가져가가 아니라 깎았네? 야 가격 낮추자. 네. 대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못 만들어놨어요. 왜냐? 네. 뭐 방산비리다 뭐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와서 방사청 관심 있는 거는 가격 깎는 거. 네. 가격 깎아놔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자기 저게 되는 거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 얘기를 안 듣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강행하는 게 네. 청렴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네. 이제 소위 그래서 저는 소위 뭐 방산비리 뭐 열풍 뭐 하고 뭐 해서 조사하고 하는 거 그거 막상 보면은 실제 그 비리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마치 뭔가 무슨 뭐 매국노들이 설치고 앞에 나서서 하는 것처럼 만든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의 실패를 방산적으로 좀 고개를 돌린 게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방산의 민간 부분이 이제 앞으로 차지해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 주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극한의 기술, 예. 그러니까 우주항공,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전기공학, 양자 컴퓨터,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이 로봇까지 다 결집이 돼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극한의 기술이 집적이 되면 결국은 전쟁이 아니면은 상용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이 군사 과학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최근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그런 거고요.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서로 상업적으로 됐다가 또 군사적으로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기술이 군사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물론 시장의 규모도 있어야 된다.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다른 조건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양쪽이 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스피온, 스피노프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방산에서 나왔까 결국은 인터넷도 아르파넷 결국 이제 핵 통제하는 지휘 통제 체계에서 온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군용을 상용으로 가져오자. 그다음에 상용에서 잘 된 거를 군용을 가져다 쓰자. 굉장히 강제적으로 방사청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시도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저는 스피온, 스피노프 성공한 사례 그렇게 돈 들이고 뭐하고 맨날 홍보하고 해도요. 저는 담당자들한테 보세요. 하신 게 뭐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얘 대단하십니다. 사례가 없어요. 왜냐? 그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끌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국 뭐예요? 시장은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맞을 정도의 상태가 되려면 여기서 막 군용 생산하던 게 수요가 막 넘쳐나서 서플러스가 돼서 잉여가 돼서 그 잉여가 근데 요렇게 금방 바꾸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민간 시장이 군용에서 쓰던 게 뭐 대단하니까 민용에서 받았어? 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이렇게 싸구려 품질가 낮은 거를 우리가 민소에서 왜 써? 야 차라리 이걸 니들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가요 물자 쓰고 저거하고 하는 게 비싼 장비는 굉장히 비싼 장비 막 돈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첨단 무기체계 같은 걸 하지만은요 기타 장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요 최저 입찰가예요 결국은.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해와가지고 해서 가짜 택 붙여가지고 들어와도 그거 잘 잡아내지도 못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때요? 이제 곧 병장 월급이 200만 원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 그런 무기 체계,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적이 있으니까 이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 기술과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요 생각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뭐 10몇 조 이상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전체 군인 수가 있으니까. 전체 군인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렇죠? 병력 들어가는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뭐 50만 얘기하지만은요 40만 후반대까지 25년까지 쭉 떨어지다가 이제 한 26년부터 한 10년 정도까지 싹 유지가 되는데 그게 한 40만 중반대에서 살짝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2040년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 이제 그 병역 자원이 우리가 한 4만 5만 그러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요 2030년 40년대가 되면은 13만 14만까지 줄어들어요. 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병력이 이제 그때 되면 35만이에요. 아무리 징병제 유지해도 군대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 양옥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우리가 기술 이야기를 막 하다가 왜 뜬금없이 그 군 월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제가 이 말씀은 지금 돌려서 이제 건네를 말씀드렸는데 속내를 딱 짚어주셨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2040년 정도가 되면 절반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또 이제 국방 예산이 늘어야 되냐 줄어야 되냐. 왜 우리나라 경계선이 3국과 이렇게 마주서잖아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북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예. 자, 이 친구들 뭐 ICBM 이야기도 나오고 7차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